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학에서 Finding Solution, 찾는 방법을 나열하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수능에서 선지에서 뭘 물었냐에 따라 뭐를 찾으면 되는지,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자인데 청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는데 얘는 조금 깁니다. 왜냐면 의인화된 청자 자체 개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볼게요. 자, 독배는요 극수필에서 많이 나와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일까, 이런 식으로 독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없이 혼자 말하는 거, 이럴 때에는 연극에서는 심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내가 뭐뭐 했는가, 아니다, 이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수필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수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선지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지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물어, 그러면 닥치고 청자를 찾아야 돼요. 왜? 말을 건넨다는 건 청자가 등장한다는 거 아니겠니? 통사 구조의 반복은요 아무 데서나 여러 번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대구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연달아 두 문장이 짝을 지어야 해요. 안녕 얘들아,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학에서 Finding Solution, 즉 찾는 방법을 나열하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시랑 소설로 쪼갤 거고요. 대략적으로 반반 딱 쪼개졌어요. 한 대략 71개 정도 됩니다. 71개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확실하게 수능에서 선지에서 뭘 물었냐에 따라 뭐를 찾으면 되는지,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텐션 끌어올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첫 번째, 표면에 나타난 청자를 찾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짧은 것도 있고요, 긴 건 엄청 길고요, 중간인 건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좀 짧아요. 자, 표면에 나타난 화자. 화자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고, 표면은 뭐예요? 겉에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인칭 대명사를 찾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1인칭 대명사를 찾는다라고 이해했으면 그 1인칭 대명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말 중에 대명사, 나, my, 나, 또는 내, 또는 누구의, 또는 제, 또는 저가, 또는 저희가, 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표면에 화자가 드러났구나, 이해를 바로 빵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고, 두 번째, 표현에 나타난 이번에는 청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청자는 뭐예요? 듣는 놈이죠. 그러면 얘는 듣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사람이 1인칭이었으면 듣는 사람은 2인칭이겠죠? 그래서 얘는 2인칭 대명사를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인칭 대명사는 우리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인칭 대명사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있고요. 그 다음에 너 있고, 너희들 할 때 너희, 그리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대까지 있습니다. 2인칭 대명사도 다 아는 것들이죠? 오케이. 그러면 2인칭 대명사를 알았고, 동시에 표면에 나타난 청자를 찾을 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도노법이라는 법이 쓰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도노법의 사용 여부를 체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노법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친구야, 빙수야 이라든가, 또는 뭐 사람 이름, 뭐 상여가 라든지 다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나온다든가, 또는 해야, 이런 식으로 뭐뭐야가 나온다든가 말한 거, 그리고 주어가 나오는 경우, 뭐뭐를 주여,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노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체크하는 게 표면에 나타난 청자를 찾을 때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벌써 끝. 다음은 이제 시적 대상을 찾고 중심 소재 찾는 법.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무척 짧아요. 자, 시적 대상과 중심 소재는 너희들이 현대시를 배울 때 이미 알려줬어요. 얘네들이 표시된 부분이 단칼에 여기라고 알려줬습니다. 뭐였어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목을 확인한다 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찾는 것은 찾는 거고, 그러면 시 안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시 안에서 반복되는 표현, 반복되는 단어가 핵심어라고 했으니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얘는 체크가 아니라 find라고 합시다. 찾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의인화된 청자 찾는 법. 자, 이번에는 청자인데 청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는데 걔를 의인화, 사람처럼 의인화했을 때 그런 청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얘는 조금 깁니다. 왜냐면 의인화된 청자 자체 개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자, 사람이 아닌 대상을, 지금 도노법이 또 나와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도노법이라고 해가지고 부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자, 도노법으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여기서도 체크해야 돼요. 왜? 청자가 나왔잖아요. 청자가 나오면 도노법 사용 여부를 체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해요. 그 다음에 자, 청자 배울 때 우리 1인칭 대명사 배웠습니까? 2인칭 대명사 배웠습니까? 2인칭 대명사 배웠죠? 그래서 2인칭 대명사의 대상이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또는 너희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거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2인칭 대명사를 봤을 때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의인화됐는지는 의인화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인 거니까요. 오케이? 이걸 찾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문이다 인지 사람이문이다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면 너희들, 자, 너희들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뭐 원숭이, 개, 호랑이 이런 것들을 지칭하고 있어. 이러면 의인화된 청자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들 이렇게 2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사람인지 아닌지, 도노법이 사용되었는지 안 사용되었는지만 체크하면 의인화된 청자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청자는 뭔지 알았죠? 그죠? 대명사를 통해 찾으면 돼요. 근데 청자가 헷갈리는 요소가 있어요. 이 청자는 너희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바로 시적 대상하고 여러분들이 무지막지하게 헷갈려 해요. 자, 시적 대상 아시죠? 선생님, 시적 대상하고 청자가 뭔지 내가 만약에 묻는다면 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묻는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수업 듣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선지에서 청자, 시적 대상 물었을 때 헷갈려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상의 화자가, 자, 왜 너희들이 이 시적 대상하고 청자를 혼동하냐면 대상의 화자가 말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대상의 화자, 말하는 사람인데 대상의 화자가 듣고 있다 라고 너희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만 안 하면 시적 대상하고 청자 구분하는데 너희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청자를 찾을 때는 이것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아니라 청자인 것만 구분하면 되니까 화자는 아까 1인칭 대명사 배웠죠. 그러니까 1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2인칭 대명사 또 그리고 도노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하면은 표면에 드러난 청자이고 시적 대상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해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화, 대화체, 대화적 구성 다 대화입니다. 말하는 느낌이 나면 대화겠죠. 맞아요. 그것만 알면 끝.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보자고. 자, 먼저 대화, 대화체, 대화적 구성은요. 그 시를 쓴 시인이 엄청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누군가와의 대화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필요한 요소입니다. 의도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작품을 분석하죠. 이때 대화적 구성, 대화체, 대화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작품을 분석한 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작품을 분석한 후에 대화하면 나 혼자 너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라면 먹었어. 내 혼자 대답하고 주고받는 대화입니까? 아니죠. 누군가와 대화를 하니까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이겠죠. 그래서 작품 분석 후 등장한 사람이 1명인지 2명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랬을 때 1명이면 대화는 없었고 당연히 대화체도 없었고 대화적 구성까지 없었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좀 더 구체적. 화자가 어떤 화자나 일단 2명인 거 알았으면 화자가 또 다른 화자와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걸 찾아야지 어떤 대화체를 썼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대화체 끝. 다음은 독백체 찾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똑같아요. 출제자의 의도 찾는 게 일단 1차적입니다. 독백은요, 나 혼자 말하는 거죠. 그쵸? 대화랑 정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작품을 다 분석한 후에 아까랑 반대겠지. 화자가 1명인지 체크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어? 아까랑 비슷하겠지. 만약에 듣는 사람, 물론 화자는 1명인데 사람이 2명일 수는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듣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도 독백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청자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져요. 조금. 청자가 등장해요. 만약에 청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을 하고 있는지 주고받는지, 이때는 주고받는지 아니면 듣고만 있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구분하면 독백과 대화 충분히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 독백은요, 극수필에서 많이 나와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 외롭도다. 이런 식으로 독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어 없이 혼자 말하는 거. 이럴 때에는 연극에서는 심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라는 TMI 전달하고 갑니다. 내 감정을 혼자서 전달하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쵸? 다음은요, 말을 건네는 방식 찾는 법입니다. 자, 말을 내가 지금 건네고 있죠? 이런 건네는 방식을 찾으려면 너가 말을 하라는 걸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청자, 일단 듣는 사람 찾아야 돼요. 1차적인 관문은 청자를 찾아요. 그쵸? 근데 이 청자를 찾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청자를 어떤 식으로 찾아요? 너 지금 뭐 해? 너 이것 좀 해? 명령문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쵸? 명령문이 사용되었거나 또는 너 이것 좀 해주지 않으련? 청유형 문장이 사용되었거나 또는 이것 좀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 상대 높임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하, 뭔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자한테 말을 건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 대상에게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찾아야 돼요. 화자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지. 청자를 찾았으면 이번에는 화자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정도는 찾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잠깐만, 내가 조금 오른쪽에 온 것 같아서 내 머리로 계속 가리네. 자, 왼쪽으로 글씨를 계속 옮길게요. 자, 다음은 자문자답. 이건 뭐예요? 아까 내가 말했던 대화랑은 정반대죠.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구조죠. 자문다답 구조를 찾아봅시다. 일단 자문자답이면 일단 물어봤죠. 그러니까 혼자서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는 물음표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물음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음표를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의문형 어미를 찾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해당 의문의 문을 찾았잖아. 이건 문을 찾은 거지. 어떻게 보면 문. 그러면 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해당 의문에 알맞은 답이 있는지. 대신 답은 찾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의문에 맞아야지. 그 의문에 대한 답인지를 찾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면 문도 찾았고 답도 찾았어요. 그쵸? 근데 이 자, 문, 자, 답.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자, 스스로죠. 스스로. 그래서 이때에는 화자가 한 명 등장하느냐 이걸 물어야 돼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내가 독백을 하듯이 답을 묻고 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명인지 화자가 나로서 한 명인지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구조에 대한 TMI 잠깐 전달할게요. 얘는 주로 내가 뭐뭐 했는가? 아니다, 이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수필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수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문자답 됐고요. 이번에는 말을 건네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얘를 내가 좀 더 자세히 말을 해주고 싶어요. 선지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지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물어, 그러면 닥치고 청자를 찾아야 돼요. 왜? 말을 건넨다는 건 청자가 등장한다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 청자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선지에서 물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선지, 그러니까 수능 유형으로 넘어가서 이해를 좀 더 돕겠다 이겁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에 대해서. 청자를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청자를 찾는다. 무조건. 이건 청자 찾는 거는 필수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에. 그래서 이 말을 건네는 방식과 관련된 대화체를 물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물었냐 해서 대화로 말을 건넸다. 또는 독백을 통해서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독백체를 사용하였다. 대화체를 사용하여서 말을 건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체는 뭐예요? 대화 독백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에서. 대화는 청자가 말을 하고 청자를 찾아서 그 청자한테 말을 건네는 부분을 찾으면 되죠. 예를 들면 A랑 B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말을 건네는 부분을 찾으면 돼. 그러면 독백은요? 독백은 청자가 물었는데 청자는 청자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청자가 얘기를 했는데 화자, 그러니까 B가 화자예요.
이 사람이 대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답이 있으면 이건 대화죠. 근데 대답이 없으면 독백이겠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틀린 선지, 자 이게 선지로 구성됐을 때라 그랬잖아. 그러면 틀린 선지를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를 해석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화와 독백을 앞에서 비교해서 배웠잖아요. 얘네들이 정반대죠, 약간. 그래서 이 반대로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개에서 비롯돼서 찾으셔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반복적 표현 찾는 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반복이라는 건 너희들 다 아시죠? 반복적 표현에 계속 걔가 똑같은 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 반복적 표현이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쉬워요. 하지만 이거를 선지에서 묻는 법을 관점에서 봤을 때 선지에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어쩌고저쩌고 운율을 형성한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어쩌고저쩌고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구, 시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해가지고 통사 구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 이건 좀 더 어렵게 나왔을 때요. 어말 어미,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뭐 했으면 니다, 이 니다가 계속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가 나오는 거. 그래서 통사 구조와 어미가 어떻게 반복이 돼서 운율을 형성한다 이런 것들을 각각 구분해서 찾으셔야 돼요. 당연한 거죠. 선지에서 묻는 거를 이렇게 찾으셔야겠죠. 오케이? 자, 선지에서 묻는 법을 이렇게 찾는다. 선지에서 묻는 게 뭔지를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찾았어요. 그러면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자, 동일한과 유사한은 다르죠. 그래서 동일한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근데 유사한이면 조금은 달라도 돼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사한은 조금의 억지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동일한과 유사한, 어떤 의미, 이런 단어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조금의 함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사한인데 얘네들이 비슷해요. 근데 똑같은 것처럼 동일한 해버리면 그거 너희들이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 다르면.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야 반복적인 표현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때 반복적인 거를 찾을 때에는 반복적인 구조를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찾으셔야 돼요. 시어만 찾는다, 시구만 찾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버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찾는다라고 생각해요. 시어의 반복을 물었어도 선지가 구조를 찾는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안 빼먹을 수 있어요. 시를 너희들 이 시를 한 번 볼 거잖아요. 수능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제대로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절로 찾아버려요. 왜냐? 시에서 시어의 반복만을 물을 수가 없죠. 왜? 얼마든지 통사 구조도 반복시킬 수 있고요. 어말 어미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 찾았다고 반복적 표현이 시에서 하나만 쓰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만 쓰인 게 아니니까 선지에서는 두, 세 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찾으라는 거야. 즉 문장을 찾으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 이거는 너희들 혹시 모를까 봐 알려준 거야. 자, 동사와 형용사는 뭐예요? 용언이죠. 배웠죠? 자,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니까 용언은 뭐를 합니까? 활용이 되죠. 활용을 할 수 있죠. 얘네들이 활용했어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쁘다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예쁜 이렇게 나온다든지 예쁘던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예쁘라는 아름다운 느낌은 들잖아, 내 얼굴처럼. 그러면 이 활용이 생긴 거는 조금 바뀌었죠. 그죠? 활용을 통해서. 하지만 이건 예쁜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된 것도 오케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 이 활용도 유사한 반복이 아니라 동일한 반복이라는 거는 알고 갑시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꼼꼼하게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반복적 표현 찾는 게 아니라, 자, 시어, 시구, 통사구조, 어미 있다 그랬으니까 시어의 반복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시어는 시에서 등장하는 단어죠. 그쵸? 그러면 이 시어의 단어는 어떻게 찾을까요? 얘는 제일 쉽습니다. 그냥 정말로 닥치고 시에서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핵심어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두세 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 이 정도 가지고 반복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해요. 시어의 반복을. 최소 3번은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위주로 단어를 빠르게 스캔 해야 돼요. 띄어쓰기 위주로. 띄어쓰기 대로 짝짝짝짝짝 그으라고. 지금 내가 문장에서 구, 절 순으로 하라 그랬잖아. 근데 띄어쓰기를 잘 하라고. 그래야지 단어, 시어잖아요. 하나하나가 단어잖아, 우리 띄어쓰기 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띄어쓰기 위주로 봐라 라는 것도 써주고요. 로 살피기. 그리고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 이거 2번이라도 반복이 된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하면은 걔네 둘을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복되는 게 예를 들면 바람도 반복이 되는데 햇빛도 반복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을 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데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럴 때에는 뭐 세모라든지 네모 이거는 너희들의 자율에 맡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이라는 게 아니면 내가 계속 말했죠. 동일한 유사한은 생각보다 너희들 내가 수업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낚여요. 정말 낚시 잘 낚이듯이 퍽 해서 낚여버립니다. 네, 아주 입질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사하도라고 반복으로 물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유의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동일한이 아니라 그냥 시어의 반복을 통해 라고 말을 하잖아.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유사한도 오케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어의 반복을 통해 하면 무조건 동일한으로 한정 지어버리지 마세요. 왜냐?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이렇게 길게 안 물어봐요. 우리 가원이는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이렇게도 안 물어봐요. 그냥 시어의 반복을 통해 라고 물어보잖아. 이런 선지, 시어의 반복 이 정도로 끝내면 내가 통해 많이 나온다고 말해줬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얘는 유사해도 오케이다. 이거는 하나의 팁으로서 하나를 기억하고 갑시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은 C9. 이번엔 9. 구절할 때 9. 그래서 문장이에요. C9의 반복을 찾는 방법. C9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의 덩어리가 당연히 시어는 단어니까 띄어쓰기 단위로서 단어인데 얘는 더 길겠죠. 시어보다 길어요. 그러면 더 찾기 쉽을까 어려울까? 좀 더 찾기 쉬울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지랄맞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쉬워져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구의 반복도 그 문장을 비슷한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삼음절 이런 것들도 띄어쓰기 단위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돼요. 띄어쓰기 위주로 봐야 돼요. 문장 통으로 보지 마시고. 근데 구절 단위에 집중을 하긴 해야 돼요. 얘는 특히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구절 단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시구. 당연히 얘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되겠죠.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당연히 시어보다 길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기억해야 되는 거.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거 뭐예요? 시어의 반복에서? 동일한이라는 말이 없으면 유사해도 오케이. 기억하고 가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시행의 반복을 찾는 겁니다. 자, 시행은 뭐예요? 시에서 등장하는 행동일까요? 시행은 뭡니까? 시행. 시행은요, 시구랑은 달라요. 시구랑은 다릅니다. 시행은 시에서 묘사되는 행동적인 모습,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구랑 시구의 반복하고 전혀 달라요. 자, 시구의 반복은요, 그 시구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요. 시행의 반복은요, 여기 밑에 나오죠? 이런 거예요. 딱 이해가 쉽죠? 시행, 딱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행이니까 얘는 고전시가에 흔히 나와요. 시행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에 흔해요. 근데 고전시가에 특히 어디 부분에 흔하냐면 고전시가의 후렴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후렴구에. 그러면 이 시구의 반복은 후렴부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뭔 소리예요? 후렴구가 뭡니까? 좀 배웠으면 알 텐데 아으 동동다리 이런 타령하는 거죠. 이런 게 시구의 반복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시구가 아니라 시행의 반복인 거예요. 행을 구별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구의 반복과는 달라요.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가 굉장히 흔하다. 많다. 시행의 반복이 되는 요소는. 이게 시행의 반복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고전시가의 후렴부가 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다음은 문장 구조 찾는 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넘어가서 문장 구조는 뭐예요, 일단? 문장 구조라는 거는 그 문장의 어미, 이런 것들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조사와 어미를 먼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의 조사, 어미를 찾는다. 는 게 첫 번째 팁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짝이 맞는지. 이제 문장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짝이 맞는지, 조사와 어미 간에 짝이 맞는지, 문장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운지, 문장이 잘 이어지는지. 그래서 서로 짝을 찾아봐요.
서로 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문장 구조가 한 번 나오냐 여러 번 나오냐도 찾아보셔야 돼요. 문장 구조가 한 번으로 게임 오버. 그냥 그거 한 번으로 나오면 그냥 문장 구조 그냥 그 구조 하나 끝인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면 뭐겠어요?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한 번 여러 번 여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미의 반복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은 어말 어비를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어말 어비는요, 뭡니까? 네, 어말 어미는 단어 또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어미입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어미들이 있느냐? 당연히 어말, 끝맺는 거죠. 그래서 뭐뭐하다, 그리고 뭐뭐하냐, 뭐뭐하리라, 또는 뭐뭐하는구나, 또는 뭐뭐앗, 또는 뭐뭐면 이런 식으로가 많이 나옵니다. 얘가 어말 어미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반복되는데 종결어미, 연결어미, 현재 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얘네들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과거가 됐을 때 뭐뭐 했으면 뭐뭐 이런 식으로 과거형들도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어말 어미는 이런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음위율입니다. 자, 음위율은 뭘까요? 음위율은요, 비슷한 음을 가진 시어예요. 그러니까 음의 위치가 비슷해요. 그런 시어나 시구 이런 것들을 시행의 같은 위치에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율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음정의 위치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발음이 전혀 다르면 안 되고요. 음도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사람과 사랑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사람, 사랑 발음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은 위치에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도 운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위치가 앞 또는 중간 또는 뒤일 수 있는데 중간일 때, 앞일 때는 대가리가 붙어서 두운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중간에 있으면 요운이라고 불러주고 막판에 있으면 각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각운의 형성이라고 하면은 이게 마지막 부분이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두운, 그리고 요운, 그리고 각운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음, 중간, 끝 각각의 이런 식으로 생김새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만 찾으면 얼마든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비슷한 음을 가진 게 음이율. 뜻의 사전도 여기 나오잖아요. 딱 보면 이해가 되시죠? 이걸 찾는 방법도 그런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긴 게 좀 어렵지만, 그래서 가군이 특히 많이 물어본다. 가군. 가군의 형성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가군의 등장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시적 허용을 찾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자, 시적 허용은 뭐예요? 시에서. 원래는 사전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근데 시에서는 그냥 관용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거죠. 받아들여주는 거. 이런 시적 허용은요, 일반적인 맞춤법 규범에서는 당연히 안 맞죠. 맞춤법 규범에서는 안 맞아요. 하지만 이래서 시를 위해서 뭐뭐 했으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를 늘리거나 줄이는 표현을 찾으면 돼요. 맞춤법 규정에는 안 맞습니다. 맞춤법 규정에는 안 맞지만 뭔가 일부를 늘리거나 줄여요. 네, 늘리거나 줄이면 시적 허용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수율을 따지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줄여요. 음수율을 따져. 그래서 이 사음수를 3으로 줄인다든지 또는 이 두 글자를 세 글자로 늘린다든지 뭐뭐 했어라 했는데 뭐뭐 했으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시적 허용이라고 흔히 주로 줄이거나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통사 구조의 반복과 대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시적 허용에서 특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통사 구조나 대구할 때 통사 구조의 반복은요, 아무 데서나 여러 번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대구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달아 두 문장이 짝을 지어야 해요. 그 말은 연달아서 두 문장이 짝을 이어야 되고 통사 구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를 해석하는 것보다 문제에 제시되는 반복이 있는가 또는 동일한 것의 반복인가 유사한 거의 반복인가
이런 것만 찾으시면 돼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반복 또는 동일한 것의 반복 또는 유사한 것의 반복, 이것만 찾으시면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과거와 현재의 대비 어떻게 찾느냐. 과거랑 현재만 대비되어 있으면 과거 대비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도 등장, 과거형도 등장, 현재형도 등장하면 과거와 현재가 대비가 된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초반에 그래서 화자가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 뒤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초반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이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잘 이해를 일단 해야 되죠. 그러니까 흔히 심경 변화도 중간 빡 잘라갖고 앞부분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찾으라 그러잖아요. 얘도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초반부를 일단 찾아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에는 나빴어? 만약에 부정. 주로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긍부정의 대립으로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는 불행했는데 지금은 너무 발전해서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고, 과거에는 농사지으며 원활하게 살았는데 현재는 너무 각박하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긍부정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소소한 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긍부정으로 따졌을 때 현재가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현재가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찾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긍정으로 잡았어. 그러면 과거는 부정인지, 그러니까 부정과 관련된 과거를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긍부정을 따져갖고 부정, 긍정을 현재를 긍정으로 잡았다면 과거는 부정인지를 찾으시는 게 여러분들께 좀 더 찾기가 쉬워집니다. 왜냐? 과거와 현재는 과거형, 현재형 뿐만이 아니라 찾을 수 있는 여러 힌트가 있는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긍부정으로는 확실하게 동그라미 세모하면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봤으면 이번엔 미래랑 대비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대비를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얘는 과거와 현재랑 비교했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또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찾고, 그런 다음에 긍부정을 따져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대체로 미래랑 관련된 얘기. 자, 미래를 너희들이 암흑으로 그릴 겁니까? 우리는 현재도 이랬어. 현재가 더 나은데 미래로 갈수록 우리는 더러워지는 세상, 환경오염의 시대, AI 로봇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인간 소외의 시대, 이런 식으로 도래합니다 라고 시에서 쓰겠니? 아니요. 주로 미래는요, 이상적인 미래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긍부정을 따질 때 소소한 팁은 이상적인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로 현재가 부정, 미래가 긍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중에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더 이런 식으로 미래를 그린다고 긍정적인 청사진을 그리지 적사진을 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다음은 이상과 현실의 미래를 대비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상은 뭐예요? 이상적인 공간. 현실은 지금 이 시대죠. 그래서 이 대비를 볼 때 화자가 불만족하는지 만족하는지 이 부분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자, 화자가 나는 불만족해 하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이상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화자가 불만족스러워하는 대상이 있는 거지. 뭔가 대상. 그 대상이 있고 바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려면 바라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바라는 대상과 불만족한 대상, 둘 다 대상, 뭔가 물건이 하나 소재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상과 현실에 대비할 때는 주로 그것에 대한 비판, 그것에 대한 이상적인 상상,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 대상이 관계가 이상과 현실인지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 긍정적인지, 현실,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도 따지면 좋지만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를 따지면 더 정확하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케이. 다음 이제 찾는 법 중에 표현 방식을 찾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법 위주로. 자, 먼저 설의를 찾는 법. 자, 설의가 뭔지는 기억나시죠?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의문형 어미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의문형 어미를 찾는데 그 의문형 어미 도대체 뭐가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오늘 정리해 줄게요. 의문형 어미라고 하면 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어보는 것들 다 여기다 적어왔습니다. 뭐뭐 하느냐? 당연하죠. 뭐뭐 하느냐? 그리고 있잖아. 의외로 뭐뭐 하리 이거죠. 이것도 의문형 어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합니까? 당연히 의문형 어미고요. 뭐뭐 하는가? 이것도 당연히 의문형 어미입니다. 가까 둘 다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고 이것도 고전 원문에서 물어보는 서리 표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느니 이것도 고전 원문에서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뭐뭐 하는 것이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의문형 어미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여기서 뭐가 고전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봤을 때 현대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 뭐예요?
예전에 할아버지들, 고조할아버지들 많이 쓰셨을 것 같아. 뭐뭐 하는 고, 뭐뭐 하는가 이거가 많이 쓰여요. 특히 어디서? 고전 원문에서 많이 쓰인다, 얘네들은. 오케이? 네. 그래서 얘네들이 등장하면 아하, 설이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의문형을 바꿔요. 이거를 거꾸로 평서형으로 바꿨을 때를 이해를 하면 좋아요. 평서문으로 이 의문형 어미를 의문형을 평서형으로 변경시켜봐. 너희들이 이 평서형으로 바꿔서 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화자가 왜 도대체 뭐뭐 하느냐 이런 물음을 했을까. 그래서 그 의도를 찾으면 해석하는데 용이합니다. 평서형으로 바꾸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너희들이 지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의문형으로 물어보면 너희들도 글쎄 왜?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평서형으로 뭐뭐 하는다, 뭐뭐 하는다,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너희들이 화자의 의도를 찾는 데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소소한 팁이었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리법과 다르게 영탄법. 자, 영탄법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리법처럼 놀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서리법도 뭐뭐 하는가? 이런 물음의 표현을 하면 얘는 놀람의 표현, 감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탄이 감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영탄은 감탄사를 찾아야겠지? 자, 그러면 감탄사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얘들아? 너희들이 아는 감탄사가 무엇이 있나요? 아! 있죠. 아! 있을 거고. 오! 이거 뭐야? 오! 있죠. 그 다음에 우와! 있죠. 우와! 이거 뭐야? 맛있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우 아파! 이것도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 느낌표 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감탄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감탄 어미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감탄사는 이 정도였잖아. 감탄 어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탄 어미는 뭘까요? 어미가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나는 어말 어미, 왜냐면 영탄법은 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뒤에 붙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어말 어미만 정리하면 뭐뭐 하는구나 또는 뭐뭐 하는 도다 또는 뭐뭐 하노라 또는 뭐뭐 하는군 이런 식으로 감탄 어미입니다. 얘네들이.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리법이 영탄법에 때로는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뭐뭐 하는가, 뭐뭐 하는 도다, 뭐뭐 하는 군 이게 서리법일 수도 있어요. 의문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그래서 서리법까지 범주를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서리법도 포함이 돼요. 영탄법은 서리법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어려워지면 너희들이 낚일 수 있어요. 얘는 서리법인데 영탄법이래? 짝대기 그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탄법 안에 서리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리법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가 서리고 여기가 영탄이면 only 영탄. 서리가 영탄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영탄만 조금 가져가요. 이 영탄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리가 영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탄을 서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리를 영탄이라 볼 수는 있다. 상황에 따라. 그걸 기억하세요. 다음은 도치법입니다. 자, 도치법. 선생님, 주어 동사에서 동사 앞으로 튀어나오면 도치된 거잖아요. 그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 도치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도치법은요, 주로 앞하고 뒤에 섞여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주어 서술어 위주로 일단 끊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영어 독해할 때 주로 주어 동사 찾고 목적어 앞에서 끊고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문장을 읽을 때 우리나라 말이니까 주어와 서술어 위주로 문장을 끊으셔야 돼요. 도치 폈는데 가장 유용한 거는 문장을 끊는 겁니다. 오케이? 주어와 서술어 간으로 문장을 끊어요. 그런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또는 주어 또는 부사어. 그러니까 서술어 뒤에 목적어라든지 영어랑 똑같아. 또는 부사어 또는 주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네들이 서술어가 뒤에, 그러니까 주어가 서술어 앞이어야 되는데 뒤에 있구나. 이러면 아하, 독치구나. 그러면 얘를 한번 데리고 와봐요. 끌고 와봐. 앞으로 다시 넣어봐. 그랬을 때 내용이 문장이 자연스럽잖아? 그러면 도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빼봐요. 뒤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서술어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빼서 이게 만약에 자연스러워진다면 얘는 도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 위치, 주어 동사 바뀌었다 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바꿔보자 이겁니다. 뒤에 걸 앞으로 당겨봐. 당겼을 때 자연스러우면 도치입니다. 그 다음은 연쇄법입니다. 연쇄법은 뭐예요? 선생님 연쇄적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연쇄살인 사건. 연달아 죽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문장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문장, 또 문장, 또 문장, 또 문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이 끝났어. 근데 문장이 끝났는데 그 다음 부분에 앞 문장의 끝부분에 나온 게 다시 나온다든지 또는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 내용이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반복되는 문장이 또 나와. 이러면 내용 반복 계속하는 거야. 이 반복 문장이 재등장 하면은 연쇄죠. 뭐 별로 해줄 말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연속이 한 번이면 연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복이죠. 하지만 2번 이상 나타나면 이건 연쇄법이에요. 자, 그러면 2번 이상이면 3번이죠. 3번씩 된다라는 건데 2번 초과가 3번인가? 아무튼 2번 이상이 나타나는지 봤을 때 이 연쇄법은요. 문장 끝에서 그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끝부분에 나온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쇄법은 뭐뭐 하는 도다 하고 도다로 시작하면서 또 문장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쇄거든요. 그러니까 끝말잇기 느낌이 들어요. 얘는 그래서 2번 이상 끝말잇기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찾기가 쉬워요. 여러분. 얘는 그래서 굉장히 찾기가 쉬운 유형입니다. 눈에 띄어요. 눈에 띄거든요. 오케이? 눈에 띈.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다음, 역설적 표현. 역설적 표현. 선생님,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모의고사 풀 때도 계속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등 별의별 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역설적 표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 역설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흔히 아는 역설이라는 뜻에서 조금 반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 찾기가 제일 쉬우면서 어려운 이유는 범위가 넓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 이 역설적 표현은 얼마든지 비유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얘는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역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공감각적, 많이 들어보셨죠?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대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설적 표현은 가장 중요한 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명제 있죠, 명제. 주어진 그 명제가 안 맞는지,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명제가 모순되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 말은 이게 좀 어렵죠. 앞뒤가 내용이 말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앞뒤가 커넥팅이 안 됐다 하면은 이거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앞뒤가 연결이 전혀 안 된다든가 또는 뭔가 어색해 이러면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은 역설하고 반어 같이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반어는 뭐예요? 반대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반대 언어로. 그래서 얘는요. 반대라는 걸 찾으려면 여러분들의 해석력이 일단 중요하고요. 반대잖아. 그러면 상황이 또 맥락상 중요한 표현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화자가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현실, 이 맞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화자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화자의 궁극적인 것, 얘는 상황을 판단하고 화자의 궁극적인 방향, 궁극적인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뜻을 찾아야 돼요. 속뜻을 찾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속뜻을 찾았어? 그러면 다음에 모든 말들을 반대로 바꿔봐. 이제 모든 말을, 이건 모든 말이다, 모든 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모든 말을 한번 반대로 바꿔봐요. 반대로 체인지 해봐요. 그렇게 했을 때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고 방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아유 방 너무 더럽다 이렇게 바꿔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반어적 표현을 썼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황적 맥락상으로.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바꾸어 말했을 때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을 한 부분이면 이게 당연히 반어적 표현이었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부분 문제, 부분 부정,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이만큼만 반어적으로 말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부분. 일부만 가지고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서술어 부분만 못했다. 안 했다인데 못했다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잘했다를 못했다로 바꿨다든지, 못했다를 잘했다라고 잘했다, 잘한다, 이걸 못한다, 진짜 못한다 이 말이잖아.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서술어 부분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아예 그냥 부정문이야. 이거는 야 너 진짜 못한다, 이걸 참 잘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꿔갖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부분만 유의해서 모든 말이 반대로 체인지했을 때 내용이 그게 맞으면, 궁극적인 목적, 속뜻이 되면 반어적 표현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화자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 이 표현을 찾기 위해서는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비유적인 표현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은 뭔가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도 얘랑 마찬가지로 화자가 중요해요. 특히 화자가 처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중요하니까 화자가 궁극적으로 현실을 보고자 하는 것, 어떤 현실을 보고자 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적 표현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직유와 은유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비유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 반어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상황을 판단을 하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힌트가. 그 힌트가 뭐냐면 뭐뭐처럼, 마지막처럼, 베이비 마지막처럼 이라든지 뭐뭐같이 라든지 또는 뭐뭐 하는 듯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매개어, 이게 매개어입니다. 매개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뭔가를 볼 때 그 TV 같은 게 매개체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매개체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 매개체를 찾았다라고 하면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상혁이는 마치 뭐뭐 같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거, 상혁이는 개구리 같다, 개구리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꼴, 모양이 비슷한 거, 꼴이라는 거는 마름모 꼴이라고 그러면 마름모 같이 생긴 거, 사다리 꼴 하면 사다리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꼴이 들어가요. 특히 같은 꼴을 찾는다. 이런 같은 꼴을 찾기.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 비유적 표현은요, 주로 이 비유법에서 의인법하고 화류법이 많이 등장해요.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의인법이 사용됐잖아? 그러면 사람처럼 표현한 것 뿐만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의인법도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도? 화류법. 마치 죽은 건데 화류법.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거. 이 화류법도 비유적 표현이에요. 뭐뭐처럼이잖아요. 그쵸? 살아있는 것처럼, 인간인 것처럼.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찾으시면 이 정도 순서. 뭐뭐처럼 같이 듯이 찾으면 비유적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같은 꼴, 모양 찾아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의인법, 화류법 사용된 거 찾았으면 걔가 닥치고 비유적 표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비유적 표현이 찾기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예,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은 비유적 표현에서 직유, 직접 비유, 은유, 은연중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말로만 설명해 주고 넘어가려고 담아 놓았습니다. 자, 직유, 은유 그러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왜냐? 어떤 거는 직접적으로 비유한 거고 어떤 거는 은연중에 비유한 거, 이거는 그냥 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하여 찾는 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소한 수능에서는 이게 적용됩니다.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요. 자, 어떤 대상, 예를 들면 A를 B에다가 빗대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직유적 표현하고 은유적 표현을 갈랐을 때 직유적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직접 빗대잖아. 그래서 뭐뭐처럼 정말 비슷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느꼈을 때 싱크로율이 거의 99%입니다. 직유는 뭐처럼 이렇게 나갈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은유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유적 표현이 더 흔해요. 이것도 팁인데요. 직유적 표현이 90%고요. 은유적 표현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유, 은유는 아직도 모호해요. 수능 평가원이 낼 때 이거 은유야, 이거 직유야, 이거 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요 라고 그냥 뭉뚱그려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직유법을 사용해서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유랑 직유는 그렇게 너희들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를 빗댈 때 직유가 더 많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유, 은유는 평가원이 그런 걸로 낚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 의인화된 표현, 즉 의인법을 찾는 방법. 자, 우리가 의인법과 화류법 앞에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이번에는 의인법을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야죠. 당연히 죽은 걸 사람처럼, 사물을 사람처럼만 하면은 닥치고 의인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찾아야 되죠. 근데 이 대상은 주로 뭐겠어?
자, 죽은 거 뭐 있어? 무생물. 그리고 살았는데 의인화되는 거. 생물인데 식물 있죠, 식물. 그리고 사람 아닌데 움직이는 거. 동물.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이지만 아무튼 사람 아닌데라고 했잖아. 그래서 동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의인법을 한번 너희들이 예의주시를 하셔야 돼요. 의인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걔네들을 그냥 동물로서, 식물로서, 무생물로서 대하면 의인법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서술어를 보는 거야. 이 대상에 대한 서술어를 한번 보세요. 서술어를. 그렇게 했을 때 이 서술어를 봤을 때 대상이 하는 행동 중에 뭐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종이를 넘겼다 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말을 했다. 의사소통.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니까 이상하네. 말을 했다? 식물이 마치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주로 있잖아. 뭐가 있냐면 흔히 동물하고 무생물하고 식물이 못한다고 하는 게 걸어 다니는 거. 식물이 일단 못 움직이는데 걸어 다니는 거. 또는 생각한다. thinking 한다든지 또는 고뇌에 빠진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고뇌에 빠진다는 인간만 진짜 깊게 사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화를 하여 라고 말도 하지만 대상을 인격화하여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지에는 의인화되어 라고 말기도 하지만 대상을 인격화하여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좀 더 말을 윤택하게 한 거죠. 의인화하여 라고 말기보다는 대상을 인격화하여, 약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인격화하여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해요. 오케이? 선지에서 많이 등장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류법. 마치 뒤진 거를 살아있는 것처럼 비유한 거죠. 화류법. 그래서 유잖아. 비유예요. 얘는 당연히 화류니까 뒤진 거를 찾아야 되겠다. 동물은 아니죠. 동물은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생물을 찾으셔야 돼요. 무생물이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류법이 의인법보다 더 흔하지 않죠. 더 드물죠. 그래서 무생물을 찾으세요. 그래서 무생물이 있으면 화류법 있는지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똑같아요. 무생물에 대한 이제 서술어를 보는 거야. 그 서술어를 보고 대상이 하는 행동이 생물밖에 못하는 거면 그거는 닥치고 얘는 딱 화류법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서술어를 찾는다 이겁니다. 서술어를 체크하자. 오케이? 화류법은 이인법하고 이어서 이해하면 이 정도만 써줘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은 상징, 심볼을 찾는 방법. 자, 상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도 해줬지만 찾는 법 시간에 또 배우게 돼요. 자, 상징은요 주로 시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와요. 왜? 시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생김새가 본질적 특성이 시가 뭔가에 대해 심볼이 주어지고 그 심볼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핵심어에 대한 묘사, 소재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의 핵심이에요. 시에서 겁나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에서 상징을 하나 정하잖아? 그러면 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피해요. 왜? 머리를 엄청 써요. 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저 친구가 참 못생겼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잖아. 너무 직접적이잖아. 그러니까 참 눈도 그 시기하고 눈이 조금 작고 코도 조금 몽툭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더 상처인데? 이런 식으로 상징을 찾는 거는 시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징은 거의 100% 있어요, 시에서. 그런데 그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걔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시에서 그 시어를 상징으로 해놨으면 당연히 걔에 대해서 엄청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고뇌를 했을 거 아니니? 인간이 만든 게 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찾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상징에서 배웠던 것들 기억나시죠? 지금 아래에 나온 것들이 배웠던 건데.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의인법과 화류법. 우리 배웠었잖아. 그래서 이 의인법과 화류법의 차이, 얘네들을 찾아서 어떻게 비교하느냐. 왜냐, 의인법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거, 이거는 선지를 보는 거죠. 선지에서 비교할 때 함정이 파이기 때문에 선지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선지. 오케이? 그러면 이 선지를 비교한다라는 건 알았어요. 자, 선지에 만약에 의인화라든지 첫 번째 의인화라든지 의인적 표현을 사용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의인법. 그래서 사람의 포인트를 잡으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에서 만약에 그냥 화류는 화류밖에 못 물어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못 해요. 그래서 화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생물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화류가 나오면 생물의 포인트를 잡아요. 생물.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왜? 뒤진 걸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시를 해석할 때 이은과 하류를 비교할 때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선지를 보고 뭐를 찾아야 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 찾기, 직유가 적용된 표현 찾기, 그리고 의인화된 표현 찾기, 그리고 화류가 적용된 표현 찾기를 명심하셔야지 표현 방식을 모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흔히 물어보는 거의 80, 90%가 이 정도 이런 선에서 물어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됐고 다음은 이제 이미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라는 거는 뭐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는요, 색채어랑 관련된 거 지금 말했잖아. 색채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계절적 이미지, 뭐 예를 들면 봄 하면은 약간 꽃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느낌 나고, 여름 하면은 뭐가 있어? 바다 이런 느낌 나고, 가을 하면은 낙엽 떨어진 거 느낌 나고, 겨울은 새하얀 거 느낌 나죠? 그래서 색채어와 계절 이런 거, 또는 향기. 향기도 이미지다. 눈에 안 보이지만 향기. 그리고 소리도 이미지로 그냥 통칭해요. 이런 거. 그리고 flavor, 맛과도 관련된 것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찾는 거는 너희들이 엄청 쉬워요. 색채는 뭐예요? 약간 푸른 하늘에 이런 식으로 나라는 거.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얘네들은 찾기가 이지. 딱 이 세 개가 딱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찾기 이지해서 시를 독해할 때 찾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문제 보면서 찾으려면 또 시간이 더 걸리니까 시를 보면서 이 정도는 그냥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채가 있었다라고 머릿속에 있었으면 그거 맞는 거 선지잖아요. 그죠? 이런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주관적 변용을 찾는 방법. 자, 주관적 변용은 일단 주관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변화를 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주관적 변용이라는 거는 뭔지 사전적 정의부터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적 변용은요, 화자의 주관적 생각을 드러내서 어떤 대상의 속성들을 바꾸어 표현하는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그럴게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 대상의 속성을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의 기능이 뭐예요? 누군가를 찍기 위함이죠. 근데 그 카메라를 나를 보는 도구로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주관적이죠. 화자만의 생각이잖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자의 주관적 생각이니까 관념의 구체화랑은 다르죠. 관념은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념의 구체화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거라서 너희들에게 거부감이 없어요. 하지만 주관적 변형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화자의 주관적인 내랑은 다른 쟤만의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찾으시면 돼요. 뭔가 공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이거는 화자의 주관적 변형이 사용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관념적 대상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눈에 안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거 뭐 있어요? 별이라든지 하늘에, 그러니까 밤, 먹는 밤이 아니라 하늘 밤, 어두운 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얘네들을 구체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관념의 구체화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의 구체화는 주관적 변용하고 다른 듯 거의 다른데 비슷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념의 구체화와 주관적 변용 얘네 둘은요 적용의 기준이 달라요. 얘네들은 적용 기준은 달라요. 어떨 때 적용이 되느냐 기준은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화자의 관념이니까 그래서 이건 다른데 둘이 완전 반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용 기준은 다르지만 모순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고 가십시다. 네. 다음은 색채 대비 찾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색채 대비가 뭡니까? 색채 대비 색깔로서 대비하는 거. 예를 들면 빨강하고 파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색채 대비하는 거를 말을 해요. 아니면 밝음과 어둠, 즉 음양 이런 것들을 찾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색채 대비는 보통 보색, 십색 상황 아시죠? 그 보색 관계를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반드시 완전 딱딱 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색채를 대비시킨다는 건 확실히 눈에다가 뭘 줍니까? 잔상을 줘요. 그래서 얘는 목적이 선명한 잔상을 남기기예요. 간단하죠? 선명한 장상이 남았다면 색채 대비예요. 색깔적 이미지를 토대로. 그래서 두색의 뚜렷한 차이만 있으면 이거는 잔상이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 눈엔 안 남았어도 걔의 목적은 그거였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보색이 많이 등장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음양, 빨강, 파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흰색, 검은색 또는 빨간색, 파란색 내가 말한 것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빨강과 초록도 많이 나오고요. 흰색하고 파랑도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흰색하고 빨강도 은근 많이 나와요. 흰색은 이제 순백의 상징, 빨강은 약간 나쁨, 뭐라 그래, 부패의 상징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 색채 대비 그러면 어떤 순서로 너희들이 찾으면 좋으냐면 첫 번째, 색채어를 찾거나 색채 이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어는 쉽기 쉽죠. 또는 색채 이미지가 있는 대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색의 차이가 있어. 이 색깔이 비슷해. 예를 들면 초록하고 파랑이야. 이런 식으로 비슷하면 이건 색채 대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실히 차이가 있으면 색채 대비, 차이가 없으면 색채 대비가 아닌 것입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시상의 유발. 시상은 뭐예요? 시에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상을 유발하거나 또는 시상을 집약 쫙 누리든가 또는 시상을 확산하든가 또는 시상을 끝내 마무리를 짓는 방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간단해요. 선지를 봐요. 그래서 이 선지에서 자연물도 시상일 수 있죠. 그리고 뭔가를 대신 빗대어서 대구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조건이 나와요. 이게 선지의 조건. 이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그 조건을 찾으면 쉽습니다. 얘를 통해 시상을 유발한다. 또는 얘를 통해 시상을 집약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선지를 보는 게 좋아요. 시상 유발 집약 확산에 너희들이 책에서, 그러니까 작품을 독해하면서 바로 찾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선지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조건을 먼저 보자. 뭐보다? 지문보다. 아시겠죠?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상의 전환. 자, 이번에는 시상의 전환, 체인지 되는 부분을 찾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상의 전환을 어떻게 찾느냐 이 설명드릴게요. 얘는 인식, 화자의 인식의 전환도 폭발합니다. 그러면 뭔가 바뀌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반대라는 접속 표현이 나오는지 찾으셔야 돼요. 자, 부유예열, 반강열, 통합공약 영어에서 봤다면 들었을 텐데 그 중에 반대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어랑 비슷해. 반대되는 거 뭐 있습니까? However, 그죠? But, nevertheless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라든지 또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네들이 시상의 전환을 이끄는 접속 부사구나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에서 먼저 찾아요. 자, 선지에서 시상의 전환이 나오잖아. 시상의 전환에 대해서 물으면 이거를 찾아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것들은. 그러니까 얘네들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없어?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찾아야죠. 얘는 형식이었고 없으면 내용에서 찾아봐요. 예를 들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간다든지 긍정에서 부정으로 간다든지. 뻔하지. 영어랑 비슷해. 부정에서 긍정 또는 긍정에서 부정. 또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어. 이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좀 무서워서 쫄았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표출한다든지, 그러니까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입장이 바뀐다든지, 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한번 감옥에 갔다 온 뒤로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식으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깨닫기 전, 사색을 하는데 깨닫기 전의 상황, 그런 다음에 깨달은 후의 상황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간과 관련된 근거를 찾는 법이에요. 자, 시간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일 수도 있고 시간을 순서를 섞어서 라는 말도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상의 경계,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를 찾을 수도 있죠. 이 시간의 경과를 찾는 경우에는 이 시간의 경과를 찾는다면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럴 때에는 사건의 전후 관계, 왜냐? 이게 후잖아요. 후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후 관계를 너희들이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났으면 시간의 경과고 지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다면 전이죠. 시간 전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시간의 흐름? 이거는 시간의 경과였고 이번에는 시간의 흐름을 묻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흐름이 어떤 플로우로 이루어지는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역행. 이거는 거꾸로죠.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얘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C에서 그렇게 많이 역행을 쓰진 않거든요. 근데 사건이 현재 일어나요. 그래서 발화시 들어보셨죠? 발화시. 그죠? 발화시. 사건이 현재 발화하는 시간하고 달라요.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현재 말하고 있는데 예전 얘기를 한다든지 시간 여행을 떠난 거죠. 지 혼자서.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고요. 시간의 흐름. 시간을 봤다면 이게 시간의 흐름이잖아. 앞뒤가.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공간이니까 공간의 이동 보셔야죠. 자, 공간의 이동 그러면 찾는 방법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당연히 어딘가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마루로 이동했다. 집에서 마당으로 이동했다. 이런 거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가 아니지. 안방에서 마당으로 이런 식으로가 나오면 당연히 공간의 이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장소라 그러죠. 장소.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소, 시간도 같이 바뀔 수도 있죠. 오전에는 부엌에 있었어. 밥하느라. 근데 오후에는 텔레비 보러 갔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이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판단하면서 봐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둡니다. 체크라고 해도 이상하네. 체크. 들어가면 영어 쓰고. 장소, 시간을 찾고요. 화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이동도 같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시 공간을 연결지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즉, 사건의 전후 과정에 따른 이동이라면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후 과정에 따른 이동이라면 이거는 닥치고 공간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시선의 이동. 이번에는 내 눈이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저기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말하는 시선의 이동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선의 이동은 더 간단해요. 눈 탱알이 움직이면 돼요. 그죠? 그래서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 이번엔 대상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죠? 시선이면 어딘가를 봐야 되잖아. 내가 나를 보는 거야? 이런 것들도 아니겠죠. 그래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찾아다라고 하면 화자의 시선이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시선이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너희들이 찾으셔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걸 찾았을 때 시선의 이동은요, 선지에서 주로 어떻게 물어보냐면 기준을 줘요.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왔을 때 그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면 돼요. 왜냐면 이 시선의 이동은요, 수십 번, 억지로 쥐어짜면 수십 번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그 방 안에서 책 보다가 연필을 볼 수도 있고요. 붓펜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붓 먹가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선의 이동은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마무시합니다. 왜냐? 내가 여기를 보다가 저기를 잠깐 볼 수도 있죠. 산을 볼 수도 있잖아. 산을 바라보는 거.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줘요. 어디 안에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안방 안에서라든지 공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찾아서요. 기준의 부합 여부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시선의 이동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수미상관. 수미상관 기억나시나요? 앞하고 뒤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앞하고 뒤가 상관관계가 있는 말 그대로 그거 찾으시면 되죠. 그러면 앞하고 뒤만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앞하고 뒤를 비교하는 것도 너희들이 그 지문 전체를 보면서 흐름상을 찾기는 쉽지 않죠. 왜? 다 보고 나서 앞하고 뒤를 또 의식해서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선지에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선지에서 물어보면 찾는 거예요. 예, 수미상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앞하고 뒤만 보면 되는 것만큼 간단한 게 없잖아. 어디서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잖아. 시 전체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지가 물어보면 찾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시어의 앞뒤가 똑같죠. 아무튼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요, 비율로 따졌을 때 아예 똑같은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 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처음 시작하고 끝을 그렇게 똑같이 만들겠냐? 왜냐, 처음은 도입부라서 도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되고, 끝은 마무리 짓는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나는 70%라고 말하고 싶어요. 70% 이상 유사시 소미상관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선경우정 찾는 법입니다. 앞에서 경치 말하고 후에 정서를 말하는 거라고 배웠죠. 선경우정. 앞에서 경이 나와야 되는데 이 풍경 묘사. 왜 도대체 얘는 정서랑 비슷할까요? 그 정서를 경치로서 먼저 표현하는 거거든요. 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선경우정은요, 함부로 막 전체를 막 아무거나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선, 후, 앞, 뒤를 쪼개놨잖아. 그래서 초반에 풍경을 위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초반에 풍경을 위주로, 정서가 아니라 풍경을 위주로 말하고 있는지 를 스스로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후반도 찾아야죠. 그러면 후반으로 찾아야 되는데 후반에서는 정서를 찾아야 되는데 초반에 제시된 풍경하고 이번엔 연관을 지어야죠. 그쵸? 그래서 풍경에 따른 정서 위주로 풍경에 따른 정서 위주로 나오고 있는지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오면 선정 후경이 되잖아요. 다른 겁니다. 앞에서 반드시 경치를 얘기해야 돼요. 얘는 고전운문에 당연히 흔하겠죠. 풍류를 논하는 고전운문, 자연 친화 이런 거 논하는 게 많으니까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면 갔다 오세요. 아시겠죠? 네. 엄격하게 말합니다. 갔다 오세요. 기억 안 나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